저는 활용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이 자산운용사의 매니저들이 어떤 식의 핵심 기업들을 담고 있는지를 참고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I 관련해서 이제 하위 섹터까지 좀 이제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AI가 현재까지는 반도체 업종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투자 관심이 몰렸고, 이 실제 수급도 현재 최근에 AI 반도체 붐으로 지금 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AI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 섹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AI 성장에 따라서 반도체 사이클이 이전과는 지금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메모리 중심으로 봐왔는데 그 이유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약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AI 성장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이클이 중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메모리 시장에서는 이 HBM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HBM이 앞서 우리가 봤던 D램의 메모리 반도체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요. 주문형 반도체라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D램을 만들고 나서 재고를 쌓아두고 고객사가 주문을 해가는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HBM은 주문을 받고 만드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까지는 수요 우위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거죠. 하이닉스가 먼저 주도를 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9월부터 양산을 해서 엔비디아 수주를 받고, 저는 이러한 두 업체의 경쟁이 심화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수요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두 업체가 경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 AI 서버 쪽에 투자하려고 하는 빅테크 업체들은 더욱 투자 요인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비메모리 쪽의 시장 성장은 과거의 스마트폰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왔는 시점에서는 그게 자율주행의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쪽에 AI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어가지고 본격적인 엣지 디바이스 형태의 AI가 도입이 되면 이때는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 AI 성장은 반도체 사이클이 메모리, 비메모리가 중첩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급 시기보다 훨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밸류체인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약했던 고리부터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국내의 기업 업체들이 낙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영역이 파운드리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생태계를 구분을 해보면 IP 영역이 있고요, 팹리스 영역이 있고,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이 디자인 하우스가 했습니다. 먼저 이 IP와 팹리스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GPU 중심이지만은 엣지 컴퓨팅, 엣지 디바이스 형태로 확장이 되면은 AI 반도체가 FPGA나 ASIC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해서 다변화되면서 수요가 확장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팹리스 업체들이 일감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팹리스 업체들이 모든 수요를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팹리스 업체가 하나의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70개에서 100개 정도의 IP,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그 순수 IP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모두 다 내재화할 수 없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외주에서 수입을 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IP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유망해지는 거죠. 자율주행 분야라든지 혹은 AI 소프트웨어 분야라든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여기 IP 업체들이 국내에도 지금 상장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파도가 IP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도 많이 상장을 하게 될 것이고, 팹리스 업체들도 IP를 직접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넥스트 칩이나 이런 업체들도 칩도 설계를 하지만 IP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유망해지겠죠. 그리고 파운드리 쪽은 삼성전자가 약한 부분을 투자를 하려고 하면, 왜 과거에 이 TSMC하고 격차가 벌어졌느냐, 그때부터 되돌아가면 저는 디자인 하우스의 투자가 부족했다, 그런 업체들의 역할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쪽부터 약한 고리를 투자를 가속할 거고, 국내에 이런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쪽이 유망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관련 업체들도 상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장된 기업들 중심으로는 AT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처럼 AI 성장에 따라서 메모리, HBM과 같은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동안 일감이 부족했는데 삼성전자 투자를 통해서 혹은 고객사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수주를 받으면서 일감이 늘어나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초입의 환경을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AI 반도체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밸류체인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얘기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종목을 빼놓을 수는 없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두 개의 반도체 대장주의 경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순서를 하이닉스 설명드리고 삼성전자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HBM의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는 HBM3를 작년 말에 양산을 시작을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을 하면서 프리미엄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HBM3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9월부터 양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거의 유일하게 생산을 해왔었습니다. 2분기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의미 있는 부분은 물론 전사적인 실적은 부진했지만은 디램 부분만 놓고 보면은 실적이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2분기 디램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9%를 기록을 했는데 1분기에는 마이너스 50%를 기록을 했거든요. 한 분기 만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HBM 때문입니다. HBM의 수요가 워낙 좋았었고 수주를 많이 받았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캐파를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죠. 올해 1분기에 HBM의 캐파가 15,000개의 캐파에서 4분기에는 5만 개의 캐파로 늘어나고요. 내년에 TSV 공정도 캐파를 현재 2만 개 수준에서 4만 개로 확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부각이 됐었던 거죠. SK 하이닉스 벤더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를 꼽았던 이유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주도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엔비디아로부터 대규모의 턴키 계약 수주 썰이 돌고 있고 AMD로부터는 그 이전에 턴키 수주를 받았다라고 외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후발 주자이지만은 그런 면에서 기술 개발도 집중을 하고 투자도 가속화하고 한편으로는 고객사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은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에서 클라우드 센터에 빅테크 업체와 관계가 좋다라는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 통해 가지고 하이닉스 쪽에 투자를 많이 해왔다고 하면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업체들도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들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이 업체 통해서 HBM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HBM에 대한 캐파를 현재 한 4만 개에서 내년에 8만 개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TSV 공정도 현재 대비해서 내년에 캐파를 2배로 확대할 예정이라서 지금까지는 하이닉스 벤더 중심으로 장비나 부품 소재, HBM과 관련된 혹은 이 후공정과 관련된 쪽에 벤더들을 봤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대해서 벤더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1위 업체인 TSMC 그리고 엔비디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가 집중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2위 업체들, 3위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는 시점인 거죠. HBM에서는 삼성전자 역할이 중요해지고요. 파운드리 쪽은 TSMC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대한 투자. 그리고 앞서 이제 AI 서버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글과의 경쟁 이런 식으로 2위 업체들의 역할론과 정책, 전략이 중요해질 텐데요. 여기에 따라서 결국 핵심은 후공정에 대한 캐파가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기차 쪽, 모빌리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I가 한국의 반도체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까지가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 주도주 총 3개였죠. AI, 그리고 모빌리티, 에너지 이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AI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빌리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모빌리티 하면 아무래도 전기차와 배터리 이 2개 업종을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장님께서 이 모빌리티 쪽에 대해서 하위 섹터 중에 어떤 쪽으로 좀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시점에서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쪽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동차 OEM사들의 지금 전기차에 대한 전략들이 변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배터리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의 좀 주도주, 주도 기업 종목들이 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 실적 함의를 정리를 해보면 크게 보면은 이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업이익률의 전망치를 좀 낮춘 거죠. 그동안 테슬라는 이 자동차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 25% 정도의 매출 초과 이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한 18% 정도만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가격 인하를 한 압박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 가격
원가 개선에서 중요한 부분을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만드는 우리가 배터리에 좀 많은 부분을 또 LFP로 전환을 하려는 시도를 할 것 같고, LFP에서 핵심 소재라기보다는 국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재는 전해액으로 보여요. 네. 왜냐하면은 기존에 NCM, 우리가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LFP의 경우에는 2배 많은 전해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LFP는 범용성 소재라고 얘기를 해서 꼭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국이나 여러 업체들로도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여러 업체와도 공급 논의와 계약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해액 업체는 하반기에 공급 계약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최근 현대차 그리고 폭스바겐 등등의 OEM들도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독일 위넨에서는 IAA 모빌리티 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국내 자율주행 좀 주가들도 좋은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테슬라가 이런 자율주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자동차 회사도 언급을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차값은 여기서 유지하거나 올리는데 이 하드웨어적인 부품적인 관점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차별화해서 가격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OEM들은 2025년, 26년에 SD화해서 소프트웨어를 차에 다 대거 탑재를 하면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플랫폼 전환에서 수혜를 받는 전장 부품이나 반도체 쪽이 유망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이버 트럭하고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고, 테슬라가 이 배터리를 대량 양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지만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다른 배터리 업체들도 따라간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4680 배터리의 핵심은 원가 개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능 개선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소재가 실리콘 음극재하고 CNT 도전제라는 부분이 향후에 배터리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고, 공정은 습식 공정에서 건식 공정으로 전환되면서 원가 개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 건식 공정으로 바꾸게 되면은 또 소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CNT 도전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CNT 도전제라고 하는 이 소재가 아마 2차 전지 내에서 떠오르는 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 섹터, 주도 섹터 봐야죠. 에너지 섹터입니다. 에너지 섹터도 정말 분야가 많은데, 최근에는 해상 풍력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까지 좀 확장돼서 주도 섹터로 가져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에너지도 좀 가려가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업종 위주로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업종의 경우에는 중국의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주가가 부진한 상황이고, 작년 하반기가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실적 둔화 우려도 있고 해서 태양광은 지금 당장은 좀 상대적으로는 좀 후순위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해상 풍력 중심으로 풍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ESS 쪽 분야를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태양광도 좋게 보고 있고, 이제 수소 밸류 체인을 장기적으로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노이즈가 상당히 좀 끼어 있어요. 하지만은 이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트렌드다라고 하는 부분을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각국의 정부들은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공장들을 생산 시설을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은 가장 많은 수요가 생기는 게 지금 ESS도 말씀드렸는데 전력 인프라 쪽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쪽은 전력 인프라도 같이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풍력 쪽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앞서 태양광은 중국발 공급 과잉 이슈가 있으나 풍력 쪽은 비교적 자유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풍력의 밸류 체인을 그래서 눈여겨보는데, 글로벌 터빈사들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자재 부품은 외주화해주는 트렌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타워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베어링, 이런 좀 국내 업체들이 외주화를 해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CS 윈드, CS 베어링. 여기에 따라 이 업체들이 또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 풍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조차도 해상 풍력에 대한 정책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주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가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풍력의 트렌드는 중국으로부터 좀 비교적 자유롭다. 글로벌 업체들로부터 외주화를 받는다. 여기에 대형화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공급은 제한되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신규 진입자들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발로 뛰시는 펀드 매니저로서 치열하게 지금 기업 탐방을 하시면서 이 지수를 이기는 그런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요. 개인 투자자가 실제 주식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 좀 참고하거나 좀 지킬 만한 몇 가지 팁이나 원칙이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AI, 모빌리티, 에너지와 같은 산업의 특징은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우리의 인식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인 거고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분야는 지금 당장 뭐 어떤 기업의 어떤 쪽에 수혜를 받는다 이런 쪽보다는 정부가 기업이 큰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전략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면 성장 산업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밸류 체인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한계는 이런 기업들을 다 탐방을 일일이 다닐 수도 없고, 정보를 얻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ETF를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ETF를 물론 이제 분산 투자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ETF를 보면은 이 자산 운용사의 매니저들이 어떤 식의 핵심 기업들을 담고 있는지를 참고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모 운용사에서 나온 바이오 관련된 ETF라든지 AI 관련된 밸류체인에 대한 ETF를 보시면 어떤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지 중요한데요. 비중이 나옵니다. 뭐 어떤 종목은 10%, 1위 가장 높은 비중을 담는 종목도 있고 그냥 하위에 비중을 일부 담은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왜 상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시면은 이게 이 밸류체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어떻게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밸류체인을 확장해 나가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손종호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주도 섹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AI, 모빌리티, 에너지. 이 큰 틀에서 이제 방향을 잡았으니 다음부터는 차장님 모시고 기회 될 때마다 각 업종별로, 하이 업종별로 뭔가 좀 더 파볼 만한 핵심 종목이 나타나면 좀 더 자세한 기업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광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